제목을 그러니까 윤석열과 법기술자들. 도적빗자를 붙여서 법비. 모든 불이한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이 법비들. 히틀러 SS. 돌격대, 비밀경찰, 친위대,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소년단. 얘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짓을 할까? 사실인 것처럼 공수장에 써놔요. 수당 방법도 가리지 않고 포획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뭐 열불 뻗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기현 판사는 왜 튀었어요? 그러니까 관종이라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아래 것들은 그냥 우리 하는 거 보고 결과나 받아 먹어. 내가 저작거리에서 니들하고 말 섞는 사람이 아니다. 지기현 판사 오늘도 잊지 않으리.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이번 대선 특집 기획은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책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내란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위 법기술자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정한 책이죠. 오늘의 알북은 히틀러의 법률가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 손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예고 드렸죠. 너무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서울법대 내란과를 졸업하셨지만 척결에 앞장서고 계신 최강욱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정정해 주십시오. 전 내란과 아니고 진압과 출신입니다. 서울법대에는 내란과가 있고 진압과가 있고. 예, 과가 원래 두 개인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알릴레오 북스에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그죠. 저는 사실 너무너무 즐겨보고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책이 없어서 못 나왔죠. 그렇죠. 저를 불러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책을 내셨잖아.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아니 네. 물론 네. 다른 책을 다루는 거지만 네. 이제는 책 프로에 나올 자격이 이제 2배로 갖춰졌다. 아이고. 작가님이 인정을 하는 이제 작가. 아니죠. 그건. 이 책인데요. 저도 받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사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충돌하는 장면들을 역사적인 장면들, 나폴레옹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같은 예. 데서 뽑아가지고 우리 진봉 씨와 그리고 보수 씨, 봉수 봉수 씨. 씨의 이야기로 쓰는 책인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재밌습니다. 네, 이번 내란 국면에서 험한 것들이 정말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법률가들 때문에 이제 같은 법률가로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3월 말쯤에도 아직 그 탄핵 선고가 안 정해질 때쯤에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들끼리 우리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자. 법률가로서. 예, 네. 100명 정도 서명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석고대제 머리 풀고 석고대제라도 하자. 너무 죄송해서 살 수가 없다 했던 때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힌 거예요. 네. 그게 다행히 이제 머리 풀진 않았는데 그게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신 소감이 조금 궁금해요. 우선 이 법률가이신 우리 최강욱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제가 뭐 서울법대 내란과를 언급하기 전부터 이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빈곤, 그 다음에 어떤 인격의 좀 부족함,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시야가 지나치게 또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걸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기만 해도 사회가 30%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때 떠들었는가를 좀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좀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그리고 이제 매번 시민들이 야 이제는 좀 이제 한 곱이 넘어서 좀 안심해도 되겠지. 이제는 하겠지 하는데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법률가들이었고 네, 절대 끝은 없어. 예전에 나치를 청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드골이 비시 정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률가들을 대거 처벌하고 사형시켰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마침 이 책을 가지고 알북을 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거는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 책이 이제 우리말 제목은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히틀러의 나치 체제에 복무했던 법률가들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그에 저항하고 비판했던 법률가들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 영어책 제목이 Justifying Injustice. 네,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 그러니까 불의를 정당화하다. 네. 그러니까 히틀러의 법률가들, 나치 법률가들이 불의를 정당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옛날 고색창연한 한자말 표기로 도적빗자를 붙여서 법비. 좋게 표현하면 법기술자. 조금 가치 판단을 엮어서 얹어서 얘기하면 법비.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죠? 예, 저희 어릴 때는 뭐
시대의 흐름을 항상 뒤에서 발목을 잡는 법복 귀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고급진 표현이고 법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제목을 그러니까 윤석열과 법기술자들 네. 이렇게 바꿔도 그렇죠.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도 너무 비슷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딱 있어요. 맞지는 않은데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등장하는 이 법기술자들은 이제 다 자란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파시즘 체제 전체주의 독재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법률가들도 완성된 형태로 불의를 정당화했죠.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이걸 같이 획책한 법률가들은 다 자란 나무가 아니고 막 이제 싹이 나와서 잎이 돋기 시작하는 나무 정도예요. 그렇지만 형태는 같다. 네. 뿌리는 같은 뿌리인 것 같고 근데 철학적 깊이를 따져보면 차라리 히틀러 시대의 법률가들은 자기 나름의 철학적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법비들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좀 처참해요. 너무 그 과하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칼럼을 통해서 법관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거를 꿰뚫어 보시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뵀을 때도 그거 여쭤봤었잖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취재하시고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저는 아 이런 게 통찰이다. 그 사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니 요런 책 보면 그런 얘기 다 있거든. 그 책 18쪽 서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살펴본 정권에 충성한 법률가들은 주로 낮은 사람이 아니라 고위급 관료와 대학 교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치 사상을 지지한 이들도 많았지만 직업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한 이들도 있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서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 작가님이 글도 쓰셨지만 그 계속해서 부를 그 이름 지귀현 판사를 포함해가지고 예, 하루에 한 번씩 부릅니다. 저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기현 판사 오늘도 잊지 않으리 이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관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신 허영 헌법 교수 대가신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뭐 경북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뭐 이제 대학 교수 또 고위급 관료들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국민들 혈압을 굉장히 올리고 있는 분들이죠. 아니 오늘 역대급으로 뒷목 잡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두 분께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을 본격적으로 맛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건강과 수명은 단지 유전이나 생활 습관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오래 살고 싶으면 돈부터 벌라는 말이 이제 농담처럼만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공보건학자 알린 T. 제로니머스는 웨더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갉아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공정한 사회, 만성화된 스트레스, 그리고 병들어가는 몸. 불평등은 어떻게 몸을 갉아먹는가는 그 연결고리를 과학과 통계를 도구 삼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불평등이 곧 질병이 되는 사회,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바이마르 헌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1900년도 초에 바이마르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치 히틀러
헌법에서 법률가들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어떻게 정립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쭉 보는 과정인데요. 바이마르 헌법이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고 또 우리 재헌 헌법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법제 안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는가.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환영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좀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화국의 형태로 출범을 하고 그 시기에 가장 앞선 내용의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상에만 머무르다 보니 현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치를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좋은 법이 꼭 좋은 체제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5공화국 헌법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좀 속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맞는 옷이다. 뭐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바이마르 헌법은 1차 대전이 끝날 때 독일이 패전을 하잖아요. 네. 1919년도에 전쟁이 완전 끝나는데 그 1918년 11월에 이제 북부 쪽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독일 제국이 무너져요. 그게 제2제국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 프로이센 수도 제국 수도가 베를린인데 베를린이 너무나 치안 질서가 위험했어요. 그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이런 양상이어서 특히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바이마르라고 하는 작은 소읍에 가서 헌법 제정 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걸 바이마르 헌법. 그렇죠. 예.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화국. 그 이제 나치가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까지 14년간 존재했던 요 국가를 바이마르 공화국.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 번역하신 분이 영문학을 하신 분이고 저자는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쪽 이름이에요. 이게 헤를린데 파워 슈더라는 이름이 독일계 이름인데 이제 오스트리아 대학 교수인데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로 책을 썼나 봐요. 예, 근데 사례는 독일 사례니까. 네. 그 번역은 영문학을 하신 분이 하고 그래서 번역이 좀 어색한 데가 있어요. 좀 그래요. 한 예를 들면 히틀러 집권 전에는 독일국이에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독일국 총리가 된 거예요. 독일 제국 총리가 아니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제국이라고 했지만 독일 국어로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족 사회주의자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치예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회주의자까지는 알겠는데 민족 사회주의자는 좀 안 쓰는 히틀러가 나치 당의 이름을 정할 때 나시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에서 민족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족주의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사회주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치라고 쓰면 되는데 이 번역서에는 계속 민족사회주의자라고 돼 있어요. 민족사회주의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나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예. 이 공화국을 만들 때 이제 독일에는 민주주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헌법이라고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안 완벽했어요. 대표적인 안 완벽했던 이유가 조항이 48조.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에요. 비상대권. 예. 비상계엄 선포권이에요. 예, 우리나라 77조 비상계엄 선포권인데 요 조항을 너무로 해서 이제 히틀러까지 쫙 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48조는 제국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국이 아니고 원래는 독일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네요. 힌덴부르크가 나중에 대통령인데 그때 독일국 대통령 이렇게 하면 돼요. 48조 제1항은 내용이 뭐냐면요. 대통령은 필요시 특정 주가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국에 부여된 임무를 이행하도록 군대 배치할 수 있다. 이게 계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어떤 주에 군대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2항에서는 공공질서나 안전이 훼손되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제국의 대통령이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쫙 규정했는데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유, 거주 못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파괴하거나 표현 자유 막거나 집회 자유 막거나 결사를 막거나 심지어는 사유재산의 보장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면은 의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라. 이거 이번에 우리 12.3 이후에 봤던 많이 봤던 원조가 여기 지금 포고령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저희 비상계엄권하고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우와 국자의 충돌이 막 격화되고 그러니까 헌법 수호자로서 왕의 위치를 대체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 다음에 왕당파나 구세력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왕과 귀족의 대립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갈등을 민주적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할지 모르는 귀족들에 맞서서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나름은 순수한 생각이었는데, 그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법비들 때문에 완전히 법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법비들은 나중에 이걸 이제 정당화시킨 거고 네. 이게 히틀러는 이상하게 이게 쿠데타를 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보다는 나요 그런 예. 점에서는. 48조의 문제가 필요시라고만 해놨지 네. 이 필요시가 어떤 데인지를 요건을 강력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 헌법에는 뭐 전시, 사변, 기타 뭐 이렇게 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서 네, 네. 어쩌고 이게 규정을 엄격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선포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뭐 행정사법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요건을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고 한 네. 거예요. 국회에 통보하는 것도 우리 절차에 다 있는데 또 안 지켜서 안 했고, 예.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했고 절차적으로 위헌이라 그랬어. 근데 이때는 발동 요건을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해놨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한 목적으로 이걸 했을 경우에 견제 장치를 안 만들어 놓은 없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히틀러가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또 제정해야 돼요. 네. 그게 수권법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전권 위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네. 행정부에 위임하는 거, 몰아줬습니다. 총리한테, 네. 독일국 총리한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법을 내고 힌덴부르크 대통령 보고 국회 해산하고 새로 선거해줘. 네. 이래가지고 제1당이 되긴 됐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네.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근데 결국 다른 당을 살살 꼬아가지고 3분의 1을 채운 다음에 예, 완전히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다 해산하고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만 연합을 한 다음에 네. 통과 땅 되자마자 의회 해산해서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히틀러가 과연 이런 거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알아서 했을까? 옆에서 틀림없이 이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거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뒤쪽에 그 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필요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지체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를 상식적으로 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인정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이 한국의 법비들이 이용한 것처럼 네. 이걸 파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너무 예, 상상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해석을 그렇죠. 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데 지체 없이가 며칠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러면 지체 없이 특별검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법에 돼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지체 없이가 도대체 며칠이야? 지금은 넉 달째 그러니까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법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지체 없이가 그냥 넉 달째라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놈 법비들이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Justifying Injustice 아닙니까? 모든 불이한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이 법비들. 그 당시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보면 이 제국이 프로이센주를 요 조항을 악용해서 필요시라는 걸 악용해서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칼 슈미트하고 한스 켈젠의 논쟁이 붙거든요. 네. 예, 법학의 대가들 사이의 논쟁이죠. 예, 이게 예. 그렇죠. 당시 독일 법학계. 프로이센주의 제국에서 군대를 그냥 배치를 하고 거기서 하는 일을 막 탄압을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칼 슈미트는 헌법에 있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한 게 무슨 잘못이냐. 예. 그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켈젠은 필요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막 붙게 됩니다. 예. 이때 이 칼 슈미트 한스 켈젠이 이렇게 옛날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학 이론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거든요. 100년 전 사람들.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한스 켈젠 주장은 지금 탄핵파의 주장이에요. 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것이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켜서 해야지. 그거를 지키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때 절차도 안 거치고 하면 이것은 내란이다. 네. 이게 이제 탄핵파의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그 탄핵 반대파의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네. 판단 영역이고 헌법재판관 니들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 못해 니들이라고 네. 주장을 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이게 칼 슈미트의 주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에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논쟁이 네. 지금 우리나라 2024년 12월 3일부터 해서 지금에 똑같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그 당시에 요 독일에는 국사재판소라고 해서 그 연방하고 주간의 권한을 다툼을 주관하는 재판소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없었대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 2차 대전 후에 독일도 연방헌법재판소를 만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헌법보호청이라고 해서 검찰 비슷한 헌법 위헌 행위만 집중 감시하고 기소하는 강력한 기관. 예, 강력한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윤석열이 덕분에 이번에 시민들의 헌법의식이 확 올라갔다고 얘기하듯이 히틀러 덕분에 이게 다 생긴. 근데 이제 헌법 48조도 원래 히틀러가 처음으로 동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정신적 지주 같은 예. 사람이 초대 대통령을 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에베트. 프리드리히 에버트거든요. 이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상대권을 악용하지 않았던 거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썼는데. 근데 히틀러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제도도 예, 예. 누가 권력을 행사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 전 그게 거부권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네. 해임 건의권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 참여정부 초기에 김두관 장관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건의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가 이렇게 의결해서 온 거를 대통령이 존중해야 된다. 해임 이래. 건인데 무시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민주적으로 하셨어. 네. 아유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헌법 48조가 히틀러 손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나치당하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토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과정을 보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법률가들이 맞아요. 네. 등장을 하고 굉장히 소름 돋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33년 혁명에서 특이한 점은 혁명의 주요 부분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혁명이다. 말이 이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혁명이라는 게 이게 나치의 권력 장악을 혁명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요 과정을 좀 압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를 저질렀는데 히틀러가 이제 계속 강조했고 나중에 히틀러의 쫄개들도 법정에서 전범 재판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다 법에 있는 대로 했다. 그리고 히틀러도 나의 통치 행위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제 법비들의 이제 그 논리 구성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나치 체제를 떠받쳐주고 확고하게 만드는. 1932년도에 선거를 하고 나서 이게 우파든 좌파든 독자적으로 정부 구성이 안 되는 의회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히틀러는 약간 극우고 괴짜 같은 놈인데 그때 이제 보수 정치인들하고 뭐 힌덴부르크 대통령하고 이런 쪽에서 약간 무시했었잖아요. 네, 자 뭐 데려다가 네. 좀 쓰다가 네. 그 부총리 맡은 파팽인가 그 사람이 써도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총리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리 되자마자 며칠 안 있어가지고 의회 해산하고 또 선거 새로 해줘. 힌덴부르크 또 해줘요. 네. 그래갖고 이제 33년 초에 1월 달에 총선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어떤 정신 나간 네덜란드 사람인가 누가 방화했는데 그게 이제 자작극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그거를 바로 공산당 소행으로 딱 간주하고 네. 공산당을 다 의원들을 다 체포해버려. 원내 제2당인가 그래서 공산당이 당시에는, 네. 국회 출입도 금지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총선을 치른 다음에 비상대권을 통과를 시키고 네. 수권법을 네. 그러고 나서 3인당 공산당 완전 박살내고 3인당 다 해산시키고 공직에 있는 당원들 다 쫓아내고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비상대권 그 수권법 통과시키는데 협조했던 그 중앙당이라고 해서 그 당도 해산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나치당 하나만 남기고 그 힌덴부르크가 죽으니까 병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을 겸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새 헌법을 제정을 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90% 찬성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게 führer 그러니까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완전 법적으로 끝장난 거거든 그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도 똑같아요. 북한 자극해서 준 전시사왕 최소한 만들고 네. 비상계엄 발동해서 국회 점령하고 그다음에 정당들 전부 정부 반체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해산시키고 네.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랬죠. 그 입법기구 만들어가지고 그 최상목 보고 예비비 마련하라고 지시해놓고 맞아요. 이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국민투표라든지 뭐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는 김건희를 통일 네. 대통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김성훈과 이강우의 그 일부 병호처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딱 히틀러 SS 예. 모습이고, 돌격대, 친위대, 돌격대, 비밀경찰, 돌격대. 친위대 그거 예.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가 그 한남동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대학생들 줄 세워가지고 포항 이런 게 히틀러 유겐트. 유겐트네 예. 양성하는. 처음 이것들이 이렇게 히틀러 소년단. 윤석열이나 김용현이가 설마 히틀러 사례를 연구할 정도의 그 노력은 안 했을 것 같고. 김용현이 나이 투쟁을 엄청 읽었대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야 이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아무리 이렇게 건너뛰어도 그대로 통하는 일종의 영혼이 있구나. 얘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할까? 그 침팬지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예. 성향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책을 읽다가 약간 어렵다고 생각도 했지만 중간부터 소름 끼쳤던 게 윤석열이 했던 게 한 요 정도 진행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 그렇죠, 뒷부분은 그렇죠. 네, 맞아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랑 그렇지. 똑같구나 하는 생각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뒤에 가면 정말 법이 다 파괴가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잡혀가고 법에서 판사들이 무죄로 풀어줘도 게슈타포가 잡아가서 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네.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히틀러와 나치당은 계속 끝까지 이 책의 끝까지 법률가들을 활용해서 법의 모양새를 갖추거든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법의 그런 정당성에 기대려고 집착을 했던 그 걸까요? 내란과 출신이 말을 저는 그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독일 민족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든지 논리를 따지고 논리적 정합성 하에서 움직이는 일종의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히틀러도 자연스럽게 뭔가 국민들한테 이런 논리만 제시하면은 나는 완벽해질 수 있고 그대로 다 따라올 거다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어디 낙서 본 건데 그 라크롬의 낙서 독일 유학 시절에 갔는데 괴테가 실제로 그런 말을 어디서 했는지 여부는 몰라요. 네. 그러나 괴테가 한 말이라고 누가 써놨는데 독일인은 네. 무질서와 불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밸런스 게임이에요. 아, 무질서와 그거 불의 들어봤습니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망설임 없이 불의를 우리를 선택한다. 선택한다. 예, 예. 그러니까 질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질서는 뭘로 만드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일 우파들이 만든 독일 경제 시스템이 질서 자유주의야. 아 이름이요? 예,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지금 말하는 그게 네. 이제 이론적으로는 오르도 리베랄리스무스라고 해서 질서 자유주의. 아, 오르도. 오르드눔이라는 게 질서거든. 네. 바람직한 질서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 네. 혁신 이 모든 것들이 국가적 질서 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 헌법에 그걸 다 못 박아놨어요, 전부 다. 예. 독일 기본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서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히틀러조차도 뭔가 자기들이 독재를 할 때도 네. 법에 의거한 질서가 있어야 돼. 예. 예. 질서 없이 하는 윤석열하고는 달라. 히틀러가 법이라는 걸로 내가 통치하니까 괜찮다라는 정당성의 껍데기를 씌워서 민주주의를 다 파괴한 네, 거죠. 국민 주권을 파괴하고 민을 공격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도 검찰 수계에 정치권의 문을 열어준 뭐 보수 정당이 있어서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왔고 그 양상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거죠. 변방에 있던 히틀러에게 이제 총리를 시켜주고 예. 일당을 시켜주고 했던 정당들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을 발탁한 국민의힘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일단락이 한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렇게 해서 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히틀러가 독재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들이 어떤 이론으로 뒷받침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유주의적인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갔다면서요. 그것도 칼슘 히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원되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이제 한번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 휘러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다. 다 위임 받았으니까. 영도자가. 네. 퓨어러라는 건 독일에서 퓨어렌이라는 건 끌어가는 네. 걸 끌어가는 행위거든요. 퓨어렌. 인도하는 거.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퓨어렌이라는 네. 단어를 써요. 퓨어러 하면 지도자예요. 그냥 번역하면 네. 영도자 또는 지도자. 그래서 제가 지도자라는 말을 저는 제대로 안 쓰려고 기분 나빠가지고. 예. 그리고 히틀러의 법적 지위가 지도자였어요. 이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전체주의 국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법률가들이 그거를 다 뒷받침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정당화해줬고 뭐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보통 자유에 대한 권리, 뭐 집회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도 이제 법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의식이나 철학적 빈곤이 좀 저는 드러난다고 느끼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세워졌고 그 헌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던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무리 칼 슈미트가 부르짖어도 아니 그래도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야라는 한스 켈젠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주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히틀러가 세니까 거기 빌붙어가지고 여기를 맞춰주는 게 나 사는데 훨씬 편안하다 이런 생각했겠죠. 이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독재 체제를 뒷받침해가는 그 이론의 변화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바로 섰으니까 총통이라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 총통은 곧 국가이고 총통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총통이 결정하면 그게 다 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고 예.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 같은 건 필요가 없다까지 이제 그렇죠.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섰죠. 총통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그렇게까지가 예. 주권자인 총통과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인민들을 구분하는 자체가 예. 폐기되어 마땅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예. 그런 거고 이제 그 김용현 씨가 장관이 즐겨 읽었다는 나이 투쟁에 보면 그게 그 미친 자의 횡설수설이거든요. 그 책 전체가. 거기 보면 나치의 국가 조직 원리가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 제도라는 거는 가장 해로운 문명 제도라고 돼 있고 나치당이 선거에 나서는 거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위로 가면서 최고 지도자를 각급 지도자를 선출해요. 네. 일단 선출하고 나면 끝이야. 그다음부터는 선출된 지도자가 각급 단위에서 전권을 행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출된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선출된 지도자는 전권을 가져야 돼. 네. 이게 원래 그 히틀러가 구상했던 나치당의 기본 조직 원리예요. 네, 네. 그거를 그대로 가서 구현한 거니까. 네. 그 법이라는 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도자가 설정한 어떤 목표, 예. 자기들이 높이 받드는 가치, 자기들이 실현하는 숭상하는 수단. 도덕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변질된 거예요. 그게 나치법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작동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는 이제 아래한 민족 우위로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저는 이제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좀 다시 생각나는 거는 서울법대 내란과뿐만 아니라 또 육사 반란과가 맹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 군검찰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람들 그 장성급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군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이 굉장히 존중받고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혁명화복 체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하급자들한테 늘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말이 있고 그걸 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투스타 정도 되는 사람이 중령이나 대령한테 너는 충성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부하들이 아니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뭐 국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 그 맞지도 않지만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충성은 직속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종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 닿아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충성의 핵심이고 요체고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나치의 조직이 일어나고 거의 똑같은. 예, 그렇게. 그럼 부하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상사가 판단하고 상사가 판단하고 상사가 판단하는 예, 거예요. 이 이론이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왜 그게 작동하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군의 정신적인 뿌리가 이 사람들이 왜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렇게 치우려고 하고 광복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가. 이들의 뿌리가 일본 육사에 있잖아요. 천황 기관설, 천황이 통수권자로서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런 거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거는 다 독일의 이 프로이센 시절부터의 군국주의 이론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그때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공부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철학적 기반 위에서 군인이 딱 군대가 성립이 되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뭔지를 모르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국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직속 선관에 대한 충성 복종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법연수원에서 예전에 지금 아니면 로스쿨이 되겠죠. 법률가들이 길러지는 과정 자체가 창의성을 없애고 본인이 복종을 배우고 윗선의 2심, 3심의 판사가 결정한 것은 맞다. 왜냐면 맞으니까.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너네는 그걸 어긋나지 않게 이걸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사법연수원에서 많이 가르치죠. 아 진짜? 아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거기서 사법연수원에 아니 배우는 그런데 거는 거기서 배우고 나왔는데 이렇게 멀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삐뚤어져가지고 인생이. 저희는 5%의 굉장히 드문. 양승태 파동 있기 전에 법원에서도 법원 행정처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을 만나면 늘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대법원장님 힘들게 하지 마. 대법원장님 피곤하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걸 진짜? 예, 그러니까 이 하급심 판사들이 특히 단독 판사가 되면 자기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튀는 판결을 하거든요.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연수원 날 때 뭐 배웠어? 우리가 판례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기현 판사는 왜 튀었어요? 그러니까 관종이라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네 내부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법원에서? 거야. 예, 법원에서. 판사들이? 예.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지규현 스스로도 본인이 민망해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왜 검찰은 한 거 안 했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그런 게 다 맥락이 다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예.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제가 지규현 판사가 결국 2차 공판부터는 촬영 허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맞췄거든요. 3차에서는 그러면 앞열로 나오나 피고인석이? 지금 뒷열에 있잖아. 그거는 지금도 그 앞에는 뭐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1열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로 있으면서 그 배우는 거는 가장 안전하게 내가 법관 생활을 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이거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앞에 한 사람 했던 대로 하는 거대로 가면 가장 안전하다는 그래서 생각이 옛날에 있어요. 독재 시절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쪽지 오면 쪽지 나오는 대로 정찰제 판결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홍구 교수님이 통탄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현대사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판사를 직접 데려다가 두들겨 팬 적은 없었다. 내가 그 얘기 맨날 했어. 예. 이 내란 나자마자 내가 그랬거든. 예. 아니 이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예.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말 잘 들어. 명단에 왜 넣어? 종이 아깝게. 근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영향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서열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일반인들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부 문화를 보면 판사가 검사보다 더 심합니다. 서열 의식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삼각편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서초동에 가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사람이 아무리 좁은 데서도 세 명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드시 판사예요. 항상 부장 판사는 제가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고 배석들은 그 옆에 있어야 되고요. 길이 좁아져서 세 명이 통과할 수 없으면 한 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홀수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운데 앉아야 되니까. 더 웃긴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사람들이 거의 안 믿는 얘기인데 대법관들 방이 있잖아요. 네. 사무실이. 그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서초동 짓고 나서 한 층에 3개씩 있었습니다. 방이. 그러면 그 방을요. 대법관 한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이사를 해요. 왜냐하면 서열대로 높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방을 써야 되니까. 그 정도였어요. 너무 짜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열대로 자기 앞사람 뒷사람을 알고 있어가지고 야 너네 한 줄로 서. 그러면 딱 한 줄로 쓰는 조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하고 검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서열자에 대한 존중 이게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저는 법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게. 교육을 해도 그게 물들여지지가 않아요. 안 가고 싶다. 진짜 웃기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책의 뒷부분에 아까 수권법 얘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 다시 히틀러가 동원한 것이 형법개혁이에요. 네. 이제 완전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이 형법 개혁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네, 본인이 정말 이제 이건- 독재를 하면서 네. 형법을 바꾸는데 이때 또 법률가들이 혁혁하게 그렇죠. 이론적 근거를 대주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생각. 내심의 의사까지 네, 네. 의도까지 다 처벌을 합니다. 자기들이 세운 국가 목표, 그다음에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가져야 될 도덕, 이걸 정해놓고 그렇죠. 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법을 사용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의도를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를 처벌하려니까 당연히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나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네네. 그러고 막
막 추측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추측해서 판단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 요건 해당성을 그냥 추측으로 인정해 네. 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되게 무섭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이 유추해서 네. 그거를 공소사실에 넣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요. 예.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그 소위 대북 송금 건으로 기소한 건 네. 그거를 판사가 그 변론 준비 기일에 그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무슨 뭐 북한에 얼마 지원한다는 거를 뭐 승인을 받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인을 받았다는 거냐.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그렇게 뭐 평가를 했다. 네. 경험칙상 능이 그렇게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써버리죠. 그러니까 아니 21세기의 대한민국 검사들이 예.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면서 사실의 증거가 없이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실들을 조각조각 뭉쳐가지고 거기서 유추하고 추론해서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공소장에 써놔요. 예. 그 지난번에 선거법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난 건데. 1심 판결도 내내 다 그런 논리에 예. 기초해 네. 있죠. 미루어 짐작컨대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그게 검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예.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 이런 거 객관식 문제로도 계속 공부하고 외웁니다. 2020년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네네 다 나오죠. 나오는데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찰에 검사로서 들어가면 배우는 게 야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가장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라고 배우는 경우가 없고 그런 거를 잘 지켜가지고 출세한 검사도 없고 오로지 이거를 내 생각의 범위 속에서 최대한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획하는 거 이게 유능한 검사로 돼 왔고 거기서 자라난 게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의 법률가들이네. 그 검사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작가님도 많이 당하셨지만 우리 시국사범들의 공소장을 보면 예. 앞에 모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깁니다. 예, 전제 사실. 맞아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뭐 피고인 아무개는 네. 조실부모하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여. 빈곤한 가운데 성장해서 자신의 불행을 사회의 책임이냐고 예, 오신망상한 나머지 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리저리 품고 있다가 예, 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화염병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앞에 그게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그게 앞에 전형적인 보면은 그거잖아요.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책을 읽고 왜냐하면 책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심을 짐작을 해야 되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걸 막 써요. 대북송금 사건처럼 요렇게 하고 요런 정책을 펴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걸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 쓰고 싶은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소장을 낸 검사들은 법률가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고 네. 완전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건 애초에 지금 우리 형사법정에서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특이한 윤석열의 경우가 아니면 아니요, 저 손준성 검사도 손준성이도 보면 예. 무죄 추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해서 무죄를 내린 거잖아요. 예. 나는 이거 찬성해요. 예.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왜 근데 최강욱이나 유시민에 대해서는 한 발언을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기소해도 그걸 사실로 인정을 해서 유죄를 내리고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쓰신 거죠. 그러니까 왜 손준성에 대해서는 그러냐고. 최강욱이나 유시민을 엮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보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손준성이를 엮으면 조직의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유시민을 잡아야죠. 손준성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조가. 벌금 조금 맞은 건 다행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가의 경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성공한 1세대가 공안검사들이고 그렇죠. 예. 그때 그 공소장이나 그 수법을 봐가면서 조금 더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킨 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그게 윤석열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들끼리 또 사이가 되게 안 좋고요. 아 그래요? 예. 안 좋아요? 엄청난 경쟁의식 있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견제합니다. 왜 서로 간에 우애와 그 전우애와 뭐 이런 동지의식 이런 거 없어요? 시장이 다르잖아요. 뭐 나중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예전에는 시국 사건이나 노동 사건이 많을 때는 공안검사 출신들이 먹고 살 밭이 커졌는데 그게 적어지니까 이제 특수 쪽이 재벌, 뭐 정치인, 고위관료 이런 쪽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기소해서 막 하다가 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인으로 그렇죠. 특수부 출신이 오면은 전화 한 방에 풀어주고 예.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7장에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치 친위대 사법부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콘라트 모르겐 판사라는 사람이 예.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한 두 분의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 그 유대인 말살 계획을 눈치를 챘어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히틀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 의해서 그분 총독이니까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단죄를 받은 건데 받아서 나중에 풀려났죠. 그러니까 네. 나름 양심적인 네. 판사였잖아요. 번민하는 판사였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좀 괜찮겠다. 이 사람까지 처벌한 거는 미군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네. 이 사람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범죄자였던 적도 없고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수사하는 거랑 똑같이 나도 그냥 전쟁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네.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뭐 법과 도덕을 통합하고 뭐 유추해서 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원칙을 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다 파기하고 이제 나치법으로 갔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한국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지금 검사들이 뭐 전조지검인가 거기서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네. 아니 사위가 놀고 있어. 그 딸한테 생활비를 좀 줘서 손주도 있고 하니까 그 사위가 취직을 했어. 네. 그래서 생활비를 이제 그만 줬어. 그때 사위가 회사에서 봉급받은 게 뇌물이래. 네. 아니 무슨 이거는 유추를 한 5개쯤 붙여가지고 지금 기소한 거잖아요. 그게 범죄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요. 전국의 모든 사위들은 장인어른을 상대로 생활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권리인데. 그게 도대체가 이거는 거의 나치 검사들이 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모르겐 판사는 그 정도 번민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은 고민이라도 했는데. 친위대 판사, 일반 판사가 아니고 네. 이 나치가 국가하고 자기네 나치당을 이중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가를 껍데기만 남겨놓고 실권은 다 나치당 조직, 그러니까 돌격대, 친위대, 그다음에 비밀경찰, 게슈타포, 네. 게슈타포, 친위대는 SS, 그다음에 돌격대는 시티유마라 그래서 이제 돌격대예요. 이런 데로 권한을 다 가지고 와서 경찰 권한도 뺏어오고 다. 그러고는 얘네들이 친위대들이 뭐 하다가 막 유대인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이랬다가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왠지 이거 안 될 것 같잖아. 그렇고 아예 별개의 친위대 사법부를 따로 만든다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친위대 대원들 중에서 너네들 친위대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해서 뭐 범죄를 저지르면 더 세게 처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전범으로 재판에 넘어가서 네. 처벌을 받았잖아. 나중에 이제 관용 조처를 받긴 했지만. 근데 우리 지금 이 짓 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아니 그럼요. 당연히 처벌하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 왜곡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뻔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면 처벌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김건희가 받은 거는 뭐 어떻게 해도 죄가 안 되는 거고. 선물이고 뭐 예, 받아도 다. 되고 뭐. 예. 그 300만 원짜리 백은 그렇다 치더라도 6천만 원짜리 먹거리는 어떡한데? 그렇죠. 300만 원짜리 그것뿐인가요, 백은 뭐. 조그마한 파우치지만 아니 남편 검사일 때 목걸이는 너무 큰데요? 협찬받은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법외곡죄 같은 걸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미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그냥 책의 인사권을 뒷부분에 통해서. 가면은 역사적으로 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그래도 나중에 일부 사형을 단죄가 당하고 됐죠. 네. 또 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풀려나기는 또 일찍 풀려났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네. 즉시항고 안 해가지고 내란수계 풀어줬잖아요. 네. 내란죄 맞지 않습니까? 그 지규현 판사 이 사람 한 명한테만 특혜를 줘갖고 풀려나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이 국정혼란을 가져왔어요. 특혜 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법 기술자들이 이렇게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나중에 독일처럼 뭔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반헌법 행위자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예, 소급 처벌을 하려면. 야, 이거 진짜 난 우리나라 뭐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무슨 전범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무슨 맞아요. 혁명 재판소를 네. 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헌법 질서에 따라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도 안에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들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어. 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그 안에 또 사법관행으로 굳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비상조치, 긴급조치와 예. 관련해서 재심 사건이 있었을 예. 때 이게 뭐 위헌이지만 배상은 안 해줘도 된다. 그런 판결들이 양성태 대법관 예, 예.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예. 일들이죠,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세상 달라졌을 때 지네들 처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아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그 사법농단 기소된 그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손준성 검사가 무죄 받았어요. 예. 네. 검사 판사들은 다 무죄 받아요. 왜?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예. 판사들은 꼼꼼하게 형사소송법 기준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조국 이런 뭐 컴퓨터 압수 과정에서 문제 있어도 그냥 다 인정하고 예. 이런 식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이게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전혀 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뭐 열불 뻗치는 거야 예. 이게. 그야말로 법비들의 준동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용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저게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 붙었다는 놈들이 저게 전혀 정의롭지 않구나 이걸 아시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간에 그렇게 속이 터지고 있다가 아니 검사 판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른바 자칭 헌법학자들 중에도요. 예, 아,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 저도 TV 토론 나와서 뭐 토론도 하고 했는데 무슨 뭐 5대 3이다, 6대 무슨 4대 4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이런 얘기 나돌고 그 의견을 물어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칼 슈미트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든가 뭐 기각해야 마땅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헌법학자들이 쭉 났어요. 헌법학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헌법학자래 언론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장 그 자문 무슨 개헌 네. 추진 개헌 자문위원회인가? 위원회, 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있더라니까. 네. 저도 정말 몰랐어요. 우리나라 법조는 도대체 판검사만 문제가 아니고 학계까지 왜 이래요? 참 심각한 것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공직 취임 요건을 두는 걸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 같은 외양을 만들고자 싶을 때 그거를 꼭 요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간에 우리 사회가 부여해왔던 과도한 환상에서 비롯된 면들이 되게 많고 제가 만나보고 생각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지금 생각의 수준은 뭐냐면 김영두 재판관이 이번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꽤 칭송을 받는 면이 있어요. 되게 합리적으로 재판도 진행하고 뭐 소장 권한 대행으로. 네, 현재는 권한 대행이 됐고 그 법정에서도 되게 이렇게 차분차분히 잘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완전히 이렇게 뭐 저열한 판사의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인사청문회 때 제가 맞아요. 그 질문하셨죠. 예, 헌법재판소 주인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중간에 알아차릴 줄 알아요. 예. 근데 끝까지 못 알아채잖아요. 아니 근데 딱 말해주고 나니까 반응이 네. 하면서 네. 뒤늦게라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았는데 안 그랬어요? 저는 모면한다고 느꼈어요. 그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였어요. 그 정도면 고위 판사가 그 정도면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없고요. 예전에 제가 판사 시보를 할 때 경험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물어본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부장 판사가 새로 와가지고요. 서울에서 잘 나가던 판사가 부장을 막 달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시보 영감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5 영감.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15 영감은 어디를 나왔냐? 예전에는 여성도 다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대감을 영감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식당 그러니까 상감, 가면 대감, 영감 이거는 이제 사법연수생들 식당 가면은 저한테도 영감님 이러면서 접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저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 있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고 대부분의 법조인이 다 그 출신일 텐데 그러면 전주고등학교가 아니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판사들보다는 직원분들 중에 동문들이 많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
내가 그 부장으로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꼭 부탁할 게 있는데 청사에 들어와가지고 다니다가 법원 직원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절대 먼저 인사하면 안 된다. 아.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헌법에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귀족이네요. 헌법 마음속으로는 네. 마음속으로는 다 계급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창설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있었어요. 그게 저는 윤석열이가 안 나타났으면 그게 안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이 뭐 이틀 걸러서 막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게 왜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네네. 아니 아래 것들은 그냥 우리 하는 거 보고 결과나 받아 먹어 이런 태도로 느껴지거든. 그럼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는 좀 지나치게 칭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 동의합니다. 왜 지연시켰고 국민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에 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다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구름 위에서 당신들 내려다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저작거리에서 니들하고 말 섞는 사람이 아니다. 좀 슬픈 건요. 그거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법에 너네는 이렇게 해라라고 조항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쯤 되면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걸 만든다고 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 거기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요. 처벌 조항이 있어서 이게 설사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잖아요. 아니 지체 없이라고 해놔도 넉 달 동안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법원이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다. 재량 규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법기술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늘 국민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우리가 생각이 많이 해법은 드네요. 없어요. 네. 해법을 오늘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네. 인식하셔야 이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걸 보면서 네. 야 이만한 게 다행인데 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 경우에 문제가 이 법원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법률가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하고 지켜봅시다. 이런 취지로 사실 이 책을 다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게 이제 최대한 많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부분까지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과 함께요.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법기술자들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전 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그간에 마음에만 담아두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서 답답했던 얘기들을 그래도 막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면은 저것도 뻥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얼마나 안 믿으실지가 걱정이고요. 정말 안 믿으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대법원 청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방을 바꾼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 가서도 제일 높은 놈이 가운데서 소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하지. 아니 그거는 제일 높은 사람 가서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나는 많이 모자란다. 모자라. 나의 상상력이 거기까지 그런 가. 상황입니다. 정말. 아휴. 저는 사실 사실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나가서 검사 까고 판사 까고 이런다고 해서 야, 너 이제 앞으로 뭔 일 생겨서 이제 끌려가면 얄짤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전에 의사들 막 비판하고 이래도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 줬어. 비판은 비판이고 라고 했는데 속으로 좀 쫄리긴 해요. 근데 작가님은 사건 다 끝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대법원에 2개 있어요. 아직도 있으세요? 그럼요. 나 또 생길지도 아이고야. 모르잖아. 저는 자. 현역 피고인이고 잠재적 피고인이시고 제가 라인을 좀 줄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저 아직 걸린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예고요정 네. 유 작가님 다음 책은 뭡니까? 다음 책은 이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인데요. 이게 부제가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지는가. 우리 전에 그 언론 문제나 혹은 가짜 뉴스 문제 다룬 책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맥락에서 특히 이 대선 국면에서 가짜 뉴스들 또는 이제 고상한 말로
이제 요즘 영어를 잘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뭐 고난 대행부터 툭하면 영어 쓰대. 뭐 외신하고만 인터뷰하고. 대선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가짜 뉴스 유포, 장난치. 또 이제 여론 조작 이런 시도에 대해서 미리 좀 약을 좀 진짜 예방약을 예, 예. 그런 예방주사를. 취지에서 이 책을 골랐고요. 책이 좀 두꺼운데 다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특히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언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거는. 과학자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쓴 뇌과학의 책인데 관점에서. 예. 비평은 이제 비평가를 모셔서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약간 이분은 작가라고 그러는데 원래 방송 작가를 해서 작가라고 그러는데 네. 비평가예요. 헬마우스 임경빈 씨를 야, 네. 모시고 두 가지 호칭을 받았더라고요. 제2의 유시민, 유시민의 후계자 이런 호칭이 하나 있고 다이소 유시민이라는 호칭이 하나 있고. 아니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는데 이 다이소에 있어야 될 물건은 아니고 전문점에 있어도 된다 이 사람. 예. 이 물건이 이 보급형 유시민으로 하겠습니다. 작가님 보급형 유시민이고요. 아마 모시면 이번에는 임경빈 작가님의 지적인 면모를 그럼요. 저희가 예. 한번 이렇게 아주 캐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이고 이렇게 수준 높은 비평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그냥 그 남천동처럼 시사 이슈를 개그로 만드는 네.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그럼요. 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말 여기 와서 발차기를 하진 않겠죠. 티베깅도 안 하고요.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맛있는 책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오 북스 다음 주에 만나요.